진중권, 노무현 탄핵 때 김기춘 주장대로라면 박 대통령 탄핵은 당연. 대리인단 코미디를 보면 내가 이러려고 이 나라 국민이 됐나 자괴감이 든다. 진중권 교수는 지난 2004년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논리를 앞세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진중권 교수는 이날 대구 매일신문에 기고한 글을 통해 행상 심판으로서 대통령 탄핵의 요건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는 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이미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한나라당 소추위원장이었던 김기춘 의원은 김기춘이가 탄핵소추위원장이었구나. 이렇게 말한 바 있다. 13년 전 김기춘 전 실장의 주장을 상기시켰다. 김 전 실장은 2004년 당시 재헌국회 속기록을 보면 대통령의 실정법 위반뿐 아니라 지휘 감독 관계에 있는 공직자에 대한 지휘 감독을 소홀히 한 것과 국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는 경우 모두 헌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가 된다고 설명한다 라고 주장했다. 이게 김기춘의 주장이에요. 네, 여러분 이게 진중권의 주장이 아니라 김기춘의 주장이야. 김기춘이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하면서 재헌국회 속기록을 보면 대통령의 실정법 위반뿐만 아니라 지휘 감독 관계에 있는 공직자에 대한 지휘 감독을 소홀히 한 것과 국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는 경우 모두 헌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설명한다! 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예, 진중권은 이 같은 주장을 소개한 뒤 이 기준을 적용시켜보자. 먼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문영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구속됐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김종덕, 조윤선, 김종, 정관주 등 전현직 장차관 4명이 구속됐다. 청와대에서 김기춘, 안종범, 신동철 이들이 구속됐다.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범죄 사실이 소명됐음을 의미한다. 그뿐인가 우병우에게도 영장이 청구됐고 안봉근 비서는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김기춘에 따르면 공직자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도 이미 대통령 탄핵 사유로 충분하다라고 지적했다. 역시 박근혜의 적은 박근혜야. 그는 이어 그런데 박 대통령의 경우 문제가 더 심각하다. 정호성, 안정범은 물론이고 심지어 우병우마저 자기들이 한 일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박 대통령은 공직자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게 아니라 아예 주범으로 그들의 범죄를 적극적으로 지시했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진 교수는 더 나아가 김 전 실장이 2004년의 탄핵 사유는 기소가 가능한 형사적 범죄일 필요는 없고 헌법이 부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부패 행위를 한 경우 공중의 신뢰를 깨뜨린 경우도 탄핵 사유가 된다며. 그러니까 김기춘이가 2004년에 탄핵 사유는 기소가 가능한 형사 범죄일 경우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기소 가능한 형사적 범죄일 필요는 없다. 근데 박근혜는 지금 이제 기소 가능한 형사적 범죄를 저지른 거잖아? 헌법이 부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부패 행위를 한 경우, 공중의 신뢰를 깨뜨리는 경우도 탄핵 사유가 된다. 라며, 예. 요 경우도 박근혜에게 딱 해당이 되죠? 여기다 더 나아가서 형사적 범죄까지 했잖아. 뇌물죄라고. 거기다, 된다며?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도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주장한 대목도 상기시켰다. 진중권 진짜 김기춘이가 이런 얘기를 했구나. 그때 당시에 야 우리 김기춘이가 큰일 했네. 진 교수는 그러면서 대통령은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허용하여 공중의 신뢰를 깨뜨렸고 관저에서 출근도 안 하는 태만함을 보였으며 기소장에 뇌물죄의 공범으로 적시되기까지 했다라고 일란했다. 진 교수는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줄곧 검찰과 특검의 수사에 기초한 탄핵 심판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2004년에 김 전 실장이 형사재판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무원의 직권이 정지되지 않는 데 반해 탄핵 심판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는 유죄 내지 유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한다라고 한 주장으로 맞받았다. 야, 김기춘이 자 봐봐요. 이 무슨 얘기냐?
지금 박근혜 대리인단이 검찰과 특검의 수사에 기초한 탄핵 심판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2004년에 김기춘이 말하기를 형사재판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무원의 직권이 정지되지 않는 데 반해 탄핵 심판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는 유죄 내지 유책 추정의 원칙을 적용한다라고 주장을 했대요. 그러니까 김기춘이 말하기를 탄핵 심판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면 안 된다라고 했다네요. 아이고 우리 김기춘이가 2004년에 큰일을 했어요. 진 교수는 결론적으로 대통령 대리인이라고 이를 모르겠나. 하긴 사법적 대응으로 어차피 탄핵을 막기 어려우니 차라리 논점을 회피하고 재판을 지연시켜서 법정 밖에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정치적 기동이나 하는 게 나을지 모르겠다 라면서 최순실 고영태의 치정극으로 출발하여 이 막장 드라마를 태극기 휘날리는 방공물로 각색하고는 급기야 당 떨어졌으니 당 떨어졌으니 밥 먹고 하자는 스탠딩 코미디로 변론을 마감하는 대리인단의 어떻게 준엄해야 할 헌법재판소에서까지 이런 코미디를 봐야 하니 내가 이러려고 이 나라의 국민이 됐나 하는 깊은 자괴감이 든다라고 질타했다. 다시 자, 결론적으로 대통령 대리인단이라고 이를 모르겠는가. 하긴 사법적 대응으로 어차피 탄핵을 막기 어려우니 차라리 논점을 회피하고 재판을 지연시켜 법정 밖의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정치적 기동이나 하는 게 더 나을지 모르겠다면서 최순실 고영태의 치정극으로 출발하여 이 막장 드라마를 태극기 휘날리는 방공물로 각색하고는 급기야 당 떨어졌으니 밥 먹고 하자는 스탠딩 코미디로 변론을 마감하는 대리인단의 기행. 준엄해야 될 헌법재판소에까지 이런 코미디를 봐야 하니 내가 이러려고 이 나라의 국민이 됐나 하는 깊은 자괴감이 든다라고 질타했다. 자, 여러분 제가요 그 27일, 그러니까 24일까지 이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어요. 그죠? 그런데 어저께 27일로 연기가 됐어요. 그죠? 자, 그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탄핵 심판일이 27일로 이제 다음 주 월요일로 연기가 된 거야. 그 여러분들 망치부인 걱정하셨나요? 망치부인 어떻게 하면 좋나 막 걱정하셨나요? 예. 그 걱정했다면 망치부인을 우습게 한 거예요. 뭐냐 하면 실제로 여러분 제가요 2월 안에 끝냅시다라고 주장할 때가 언제였어? 2월 초였죠. 그죠? 제가 2월 6, 7일에 그때 이거 상황이 지금 심각하다. 우리가 2월 안에 끝내야 된다. 라는 얘기를 처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 얘네들이 시간을 질질 끌어서 계속 증인 신청을 하던 때였어. 계속 증인 신청을 해가지고 변론 기일을 계속 늘려서 7인 체제로 만들려던 상황이었어요. 기억나죠? 그래서 내가 망치 부인이 주장하면서 2월 안에 탄핵하라. 그 주장을 하잖아. 그러면서 2월 안에 끝내야 된다. 그러면서 마지노선은 24일로 그은 거야. 마지노선은 24일로 그어놓고 24일 안에 끝나지 않으면 헌재를 없애야 된다. 그 주장을 계속했던 거예요. 그죠? 예. 자,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됐어? 이 탄핵 변론이 27일로 확정이 됐어요. 최후 변론이 27일로 확정이 된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 사실 만약에 24일에 최후 변론이 되면 25일 촛불이 모일 명분이 없어. 24일로 변론이 종결되면 25일 촛불에 모일 명분이 없는 거야. 그런데 저 박근혜 대리인단이
박근혜 대리인단이 3월 2일서를 주장한 거야. 일주일 연기를 주장했어.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헌재에서는 원래 24일로 먼저 못을 박았잖아. 그래서 거기서 하루도 안 된다 막 푸시를 하니까 거기서 하루도 안 된다라는 게 국민의 뜻이다. 그러니까 탄핵 소추위원들의 뜻이다. 그걸 분명히 밝힌 거야. 그런데 박근혜 대리인단의 주장에 따라 3일을 연기해 준 거야. 금, 토, 일, 월 4일을 연기해 준 거지. 절묘하게 일주일에 딱 반을 연기해 준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박근혜 대리인단은 자기네들의 주장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우리들의 뜻은 24일로 못을 박았잖아. 그런데 그 24일로 못 박은 거를 이 대리인단이 3월 2, 3일로 그렇게라도 연기하려고 막 애썼어. 그러니까 여기서 딜이 들어간 거야. 그래? 그러면 우리가 27일까지 해줄 테니까 그 안에 와서 박근혜가 말을 하고 싶으면 그 안에라도 와라.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카드가 뭐였냐면 대리인단을 전부 다 총사퇴하겠다. 그런데 헌재 정부,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의 법률을 해석하는 팀에서 이 대통령을 사인으로 볼 수 없다. 직무 정지가 된 대통령을 사인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리인단이 총사퇴해도 헌재는 진행될 수 있다라고 정부에서 해석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총사퇴론 꺼졌어. 그러면 이제 남은 카드는 뭐냐면 박근혜가 나올 거다. 박근혜가 변론하러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계속 시간을 끌려는 작전이었어. 그런데 그걸 갖다 우리가 2월 24일로 못을 박아갖고 그걸 헌재를 압박하니까 헌재에서 무조건 22일까지 답해라. 20일까지 답해라. 22일까지 답해라. 이러면서 3번이나 연장을 해준 거야. 그러면 20일, 22일, 24일을 지나 27일까지 4번 연기를 해줬기 때문에 지금 박근혜 대리인단이 나중에 헌재가 그 변론에 기회를 주지 않았다라고 요구할 명분이 있다 없다? 명분이 있다 없다? 없는 거야. 20일까지 밝혀라. 그런데 얘네들이 박근혜가 올지 말지 왜 얘기 안 했어? 22일까지 밝혀라. 그래도 말 안 했어. 그래서 24일날 최후 변론 한다라고 그 안에 답변하라고 했는데도 안 했어. 그래서 27일로 최후 변론이 연기된 거야. 절대로 변경할 수 없다고 얘기한 24일이 27일로 연기해줬어. 그러면 이거는 소추위원단의 주장 24일과 그 다음에 박근혜 대리인단의 주장 3월 2일에 딱 중간에서 박근혜가 나올 거면 그 안에 나와라. 빼도 박도 못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 박근혜가 나오든 말든 27일에 최후 변론이 확정됐어요. 예. 박근혜가 나오든 말든 27일에 최후 변론이 확정된 거야. 그래서 뭔 일이냐? 지금 헌재에서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24시간 경호를 요구했어. 지금부터 20일 동안 이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24시간 경호를 요청했다고. 이미 탄핵 심판의 최후 변론인이 정해졌다는 건 더 이상 시간 끌기가 안 된다는 거야. 일단 첫 번째로는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어, 쟤네들이. 자, 이건 망치 부인이 원했던 거야. 예. 내가 처음에 18일 때리니까 24일 나온 거야. 좋아. 내가 24일까지 물러나줬으니까 절대로 나는 여기서 하루도 안 돼. 막 주장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도 내심 24일에 결정 나면 25일날 뭔 명분으로 모이나. 그러나 절대 티 안 내고 지금부터 우린 3일 동안 굶어야 된다 막 이러면서 요구를 해. 그러니까 이제 이 헌재에서 24일에서 하루만 물러나도 이거 난리 나는 거 아닌가 했는데 결국 27일로 확정을 한 거야. 최후 변론 확정. 그러면 3월 13일 이내에 선고를 내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3월 13일 이내에 선고를 내릴 수 있다는 거야. 이 3월 13일 이내에 선고를 받아내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야. 자, 지금부터 20일이 우리가 진짜 전쟁이에요. 오늘부터 3월 13일까지 우리가 20일 동안 특별 기도를 해야 돼. 진짜. 25일에도 나와야 되고 3월 1일에도 촛불 들고 나와야 되고. 왜냐면 28일까지 탄핵이 선고가 됐어야 되는데 안 됐잖아. 그럼 우리는 3월 13일까지
탄핵 선고가 될 때까지 우리는 정말 지금부터 20일은 거의 매일 촛불을 들다시피 해야 돼요. 이제 주말로 끝날 게 아니야. 우리 그러면 아니 망치야 너 28일까지만 한다며. 아니 그렇게 해야 27일까지 끝날 거 아니야. 우리 2월 초 생각해봐. 그때 그냥 막연히 그냥 냅두고 있었으면 그 27일 안에 끝났겠냐고. 27일 안에 끝내려면 이렇게 막 죽는 신용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2월 달에만 촛불 나오고 그 다음에 안 나온 다음에 그걸 믿으면 어떡해. 내가 대통령 후보도 아니고 대통령 후보면 공약을 지켜야 되지만 난 대통령 후보가 아니잖아. 28일까지만 나오겠다고 그래가지고 국민들의 마음을 쫙 모아가지고 이제 27일날 최후 변론을 하면 이제 이 13일 안에 선거하는데 아무 문제 없는 거잖아. 자, 지금부터 20일이 진짜 전쟁이에요. 예. 자, 여러분. 또 속았구나. 내가 또 망치한테 속았구나. 속은 게 아니야. 이 망치가 이렇게 여러분 그 선덕여왕이라는 드라마 알아요? 선덕여왕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제 이 선덕여왕이 그 김유신을 데리고 미실을 꼬시는 거야. 미실을 속이는 거야. 근데 이 미실이 워낙 이 여자가 무서운 여자기 때문에 미실을 속일 수가 없어. 근데 일부러 선덕여왕이 김유신을 보내. 그러면서 김유신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원래 이제 그 일식, 계기 일식이 있냐 없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선덕여왕은 진실을 알아. 근데 이제 김유신한테 거짓말을 하는 거야. 일식은 없다. 일식은 없다. 그러면서 김유신한테 그런데 네가 가서 미실을 속여서 계기 일식이 있다고 얘기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 그 이제 김유신은 근데 너무나 정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서 미실을 속인다는 게 불가능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봐봐요. 그때 만약에 이 선덕여왕이 그때 이 김유신이 아니라 걔 누구였지? 그 반란했던 애. 그 김유신을 선덕여왕을 좋아했던 또 다른 남자가 있어. 근데 걔네 사람을 잘 속여. 비담을 보냈으면 실패했어. 근데 일부러 김유신을 보내. 김유신을 보내서 미실을 속이는 거야. 계기일식은 있다. 그러면서 사실은 자기는 없는 걸 알고 있는데 김유신이 없다고 믿는 거야. 없다고 믿으면서 계기일식이 있다라고 미실을 속이는 거야. 속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실이 싹 웃으면서 덕만이는 아직 멀었구나. 너 같은 놈을 보내다니. 그러면서 계기일식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판을 짰다가 당하죠. 예. 미안해요, 여러분. 예, 그 드라마 한번 나중에 그 장면 보면 나올 텐데, 예. 여러분들어 28일까지 끝내야 된다. 아니면 나는 촛불 안 나간다. 여러분은 김유신이야. 여러분은 김유신의 역할을 충분히 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 27일 이전에 최후 변론을 따내는 게 목표였어.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말 잘하셨어요. 아니, 지난주에 진짜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 어떤 분이 울먹울먹 하면서 망치 부인님 이제 촛불 나와도 못 보는 거예요 하면서 막 울먹울먹 하는 거야. 근데 거기서 진실을 얘기할 뻔했잖아. 내가 그땐 또 다른 수가 다 있죠. 이러면서 내가 그때 보자 하면서 말 넘겼던 게 결국 내가 우리 시청자들한테 24일까지 끝내야 된다는 어떤 강렬한 열망을 불러일으켜서 우리 강렬한 시청자들의 노력이 27일 최후 변론을 따낸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 수고하셨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수고하셨고요. 예. 자, 그러면 이제부터가 진짜야. 지금부터가 진짜라고. 오늘부터 20일 동안 헌법재판관들 한 명 한 명이 무사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자, 역사상 가장 중요한 20일을 이제부터 사는 거야. 오늘 23일이잖아. 오늘부터 20일 동안이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20일이 되는 거야. 역사상,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20일이 될 거예요. 60항쟁부터 6.29까지 19일 동안이 중요했던 것처럼 사실 이한열 열사가 직격탄을 맞은 건 6월 9일이야. 그리고 노태우가 두 손 들었던 6.29 선언까지 20일 걸렸어.
지금 우리가 바로 그런 마음이어야 돼. 자, 지쳤다고 얘기하지 마. 오늘부터 시작이야. 예. 지쳤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 어제부터 망치분 분위기가 약간 바뀌었죠? 그저께까지만 해도 얘가 막 곧 죽을 것 같은 얼굴이었는데 어제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죠? 뭔데? 그동안 에너지를 비축한 거야. 그동안 에너지를 비축한 거고 이제 어제부터가 진짜 본 게임이야. 망치 부인의 마지막 에너지를 불태울 거야. 자, 지금부터 20일 동안 우리는 특별 체제에 들어갑니다. 예. 지금부터 20일 동안 우리는 특별 체제에 들어가요. 한마디로 우리는 매일 방송합니다. 지금부터 20일 동안 매일 방송할 거예요. 매일매일 방송하니까 여러분도 매일매일 오셔야 돼요. 일요일하고 월요일은 저녁 8시에 할 거고요. 예. 일요일하고 월요일은 저녁 8시에 방송을 하고 나머지 화, 수, 목, 금은 낮 2시, 토요일 날도 2시부터 지금부터 20일 동안 네. 지금부터 20일 동안 어떻게 할 거야? 휴일 없어요. 여러분도 쉬지 마세요. 지금부터 20일, 자, 이제까지 여러분이 한 번도 저녁 금식 기도를 같이 동참해 본 적이 없다? 지금부터 하시는 거야. 오늘부터 딱 20일만 여러분이 같이 저녁을 굶는 거야. 5시 이후에 아무것도 먹지 마. 5시 이후에 열량이 있는 거 아무것도 먹지 말고 물만 마셔. 물과 소금만 마시면서, 예.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누굴 불러든지 알아서 해. 어차피 응답은 하나님밖에 못해. 여러분이 하실 일은 뭐냐? 탄핵 인용이 되게 해달라. 그래서 대한민국을 안정시켜달라. 그 기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그동안의 모든 비겁함과 우리의 탐욕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3월 13일 이전에 탄핵 인용이 돼서 이 모든 혼란이 끝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그냥 그것만 하면 돼, 20일 동안. 그러면서 25일 날, 그리고 3월 1일 날, 우리는, 광장에서 만나는 거예요. 25일, 3월 1일, 3월 4일, 3월 11일. 4번 남았어. 25, 3월 1일, 3월 4일, 3월 11일. 요 4번, 우리는 광화문에서 만나는 거예요. 망치야, 너 24일까지 4번만 나오자더니 또 여기서 4번이냐? 더는 연장 안 해. 진짜 더는 연장 안 해. 3월 11일로 끝이에요. 예. 3월 11일로 끝이기 때문에 더는 연장 안 할 거예요. 예, 저는 탄핵 선고일이 확정이 나면, 나는 27일 날이 최후 변론이면 탄핵 선고일이 확정이 되겠죠. 그 탄핵 선고일로부터 저는 3일 동안 하루 종일 금식할 거예요. 예. 저는 탄핵 선고일로부터 탄핵 선고 때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72시간 동안 금식할 거예요. 하루 종일. 저녁만 금식하지 않고 그 3일 동안은 마지막으로 다 굶을 거예요. 죽을 각오하고 굶을 거야. 그럼 여러분들도 마음을 합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하루 한 끼만 굶으셔도 돼요. 점심을 굶든 저녁을 굶든 하루에 한 끼 같이 금식하시면서, 예,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의 과거의 모든 비겁함과 우리의 과거의 모든 탐욕을 회개하면서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비겁함과 탐욕의 상징인 박근혜를 아버지 탄핵시켜 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 새로운 기초를 놓을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우리 정말 진심으로 마음을 모아 기도합시다. 지금부터 20일이에요. 다시 오지 않을 기회야. 이 20일 동안 3월 13일까지 그 3월 13일 안에 선고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27일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 쟤네들이 어떻게든지 27일 그 탄핵 최후 변론 때 최후 변론을 무산시키려고 할 거야. 최후 변론을 해야 선고라거든. 그러니까 지금부터 27일까지가 비상이야. 1차 비상. 이 탄핵 선고를, 그러니까 최후 변론을 못하게 하려고 각종 꼼수가 나올 거야. 오늘, 내일, 모레, 그러니까 금, 토, 일, 월, 예. 이 4일 동안 쟤네들이 뭔가 틀림없이 사고를 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부터 27일까지 간절히 최후 변론이 흐트러짐 없이 이루어지도록 이거 기도해야 돼요. 진짜 모든 기운을 다 모아야 돼. 모든 기운을 다 모아야 돼. 그래서 27일까지 최후 변론을 이끌어내고, 그리고 나서 탄핵 선고일을 최대한 앞당겨야 돼. 13일까지 가면 무리예요. 13일 날이 퇴임이기 때문에 적어도 10일 이전에 10일이나 9일에 탄핵 선고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돼. 예. 10일이나 9일에 선고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요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13일까지 가면 위험해. 선고일이 늦어질수록 헌법재판관들이 위험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지금 경찰이 헌법재판관 8인을 24시간 근접 경호에 투입했다. 지금 이 박근혜 대리인단의 모습이 기자들을 내동댕이 치잖아. 지금 기자들을 내동댕이 치잖아요. 이거 전부 다 이거 이거 폭행죄로 고소해야 돼. 예. 이거 오마이뉴스 기자를, 카메라 기자를 집어 던졌잖아. 요거 폭행죄로 고소해야 돼요. 예. 그 카메라 기자가 고소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지금 박근혜 대리인단이 거의 광기를 보이고 있구나.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헌법재판관 8인을 24시간 근접 경호한다. 이게 맞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24시간 우리 이 헌법재판관들이 무사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완전히 지금 광기에 지금 사로잡혀 있어. 완전히 사탄의 기운에 지금 사로잡혀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루하루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2014년 통진당 해산 이후 두 번째로 청사 보안도 강화한다. 경찰이 지난 22일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관들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24시간 근접 경호에 들어갔다. 14년의 통진당 해산 사건 이후 두 번째다. 지금 헌재 관계자는 23일 브리핑에서 재판관 경호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경찰에 개별 경호를 요청했다며 지난 22일부터 개별 경호가 시작됐다. 어제부터네요. 라고 밝혔다. 경찰은 8명의 재판관 모두에게 2~3명씩 경호 인력을 배치했으며 출퇴근은 물론 변론 및 평의 절차 등에도 근접 경호 임무를 수행한다. 개별 경호는 헌재에서의 별도 해제 요청이 있을 때까지 지속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심판정 안팎의 분위기가 과열돼 재판관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개별 경호는 지난 14년 통진당 해산 사건 이후 두 번째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재판관들에게 별도의 경호 인력이 배치되지 않았다. 헌재 탄핵 심판 7명 이상 정족수를 채워야 심리가 진행된다. 만약 재판관 1명이 사고를 당하면 남은 7명 중에 6명이 탄핵 인용을 찬성해야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다. 2명 이상이 사고를 당할 경우 헌재법에 따라 심판 절차가 중지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또 청사 보안 강화 차원에서 청사 내에 도감청을 점검하고 경찰 병력을 추가로 요청해서 배치했다. 굉장히 지금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부터 3월 13일까지가 지금부터 이 탄핵 선고일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늦어도 3월 13일인데 그 전에 탄핵 선고가 돼야 돼요. 자, 대한변협에서 잠깐만요.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대통령 대리인단 변론 논란. 대한변협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따진다. 예, 대한변협에, 이게 법률신문이에요. 지금 법률신문에서 대리인단의 변론 논란에 대해서 대한변협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따진대요. 49대 신임 대한변협 집행부가, 대한변호사협회 집행부가 27일 출범함과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막말성 변론 행위가 변호사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논의하기로 했다. 김현 그 제49대 대한변협 당선자는 23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22일 헌법재판소에서 있었던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변론 과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회원들이 많은 만큼 대한변협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등에 대해 27일 열리는 집행부 임시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날 헌재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16자 변론기일에서 박근혜 대리인단은 재판장인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을 향해 국회 측과 편을 먹었다, 법관이 아니다 라고 하는 등 재판부에게 맹공을 퍼부었다. 특히 최근 대리인단에 합류한 김평우 전 대한변협 회장이 이날 변론에서 강 재판관은 국회 탄핵소추 사유를 5가지로 정리하라고 했는데 권선동 위원에게 코치를 한 건지 헌재가 분명히 국회 편을 들고 있다. 헌재가 자멸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 대행이 재판부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다, 지나치다 라고 제지했지만 김 전 협회장은 뭐가 지나친가? 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김 전 협회장은 국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것을 두고 국회가 동서고금에 없는 섞어찌개 13가지를 만든 것이라며 북한식 정치 탄압이다. 국회가 야쿠자냐라고까지 했다. 그는 국회가 이런 소추 의결서로 국민을 속이려는 것은 국정농단의 대역죄라고도 했다. 이어 헌재가 공정한 심리를 안 해주면 시가전이 생기고 아스팔트가 피로 덮일 것이라며 대통령파와 국회파가 갈려 이 재판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내란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 영국의 크로멜 혁명에서 100만 명 이상의 시민이 죽었다라고까지 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심지어 강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까지 냈지만 헌재는 기피 신청에 오로지 소송 지연 목적에 있는 것 같다라며 각하했다. 김 전 협회장은 앞서 20일 15차 변론기일에서도 이 대행이 변론기일 종료를 선언했음에도 발언 기회를 달라고 주장하다 이 대행에게 재판을 함부로 진행하냐며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변호사법 24조 및 변호사 윤리장전 5조는 변호사의 품위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징계 대상이 된다. 자, 대한변협 헌재 탄핵심판 결정에 모두 승복해야 당연한 거겠죠? 그죠? 대한변협은 23일 성명을 내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모두가 승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성명에서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은 몇 달간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정 공백을 야기한 비상사태를 끝내는 유효하고 종국적인 방법이라며 결과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은 심판 결론에 승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면서 정치 세력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헌재 재판관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일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A 재판관과 B 재판관은 이미 탄핵을 기각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혔고 청와대에서 C 재판관을 설득하고 있다는 등 근거 없는 유언비어까지 유포돼 사법권의 독립과 법치주의가 훼손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이 SNS를 통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지만 정치적인 견해 표현을 넘어 자신의 입장과 다르다는 이유로 재판관들까지 공격하는 것은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권 역시 탄핵 심판을 당리당략적으로 이용해 국민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일을 삼가야 한다며 헌재 판결에 무조건 승복하는 것이 헌정 질서를 지키고 법치주의를 온전히 실현하는 방법임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또 헌재를 향해서도 탄핵 심판이 갖는 중차대한 의미를 되새겨 심판의 절차와 법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라고 주문했다. 지금 비상사태라는 느낌이 딱 오시죠? 예. 지금 상황이 매우 심각한
예,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 느낌이 오시죠? 그죠? 자, 잠깐만. 근데 아까 지금 7,000명 가까이 봤는데 여전히 업은 4,825명이야. 왜 이렇게 업들 안 하는 거지? 예, 내가 아무리 까먹었다래도 업들 안 하고 뭐 하는 거지? 예,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20일 동안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뭐죠? 요거 말고 뭐가 있냐면 김현정 쇼에서 오늘 또 중요한 우리 권영철 기자가 또 한 건 했어. 미안해요. 네.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권영철의 와이뉴스를 듣는데 왜 안 되지? 된다. 또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우병우는 왜 우병우를 쐈나? 와이뉴스에서 뭘 가지고 오셨어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죠. 됐습니다. 여론은 들끓고 있고요. 예. 특검의 수사기관을 연장해서 반드시 구속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구속영장 기각은 우병우에게 득이 아니라 독이라는 분석이 더 많습니다. 구속되지 않으려고 전관 변호사들을 선임해서 애를 썼지만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우병우 전 수석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네. 그게 우병우 수석한테 좋은 거지. 어떻게 독입니까? 우 전 수석으로서야 일단 구속을 피했으니 안도의 한숨을 내쉬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그렇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일 따름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전현직 검찰 관계자 내가 10여 명에게 예. 우병우 영장 기각이 그에게 득이냐 독이냐를 물었더니 약이냐 독이냐? 이제 이구동성으로 독이다. 이구동성으로요? 예. 이대로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게 일치된 답변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유가 굉장히 궁금하네요. 왜 독일까요? 자, 왜 독일까 우선 첫 번째는 우 전 수석에 대한 분노의 여론이 들끓고 있죠. 그렇죠. 우 전 수석이 구속됐더라면은 여론의 관심은 급속히 떨어질 겁니다. 아하. 김기춘 전 비서실장 보면 알잖아요. 조윤선 장관 봐도 그렇고요. 또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소명 부족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수사가 좀 부실한 점이 있습니다. 한 중견 법조인은 1차 구속영장대로라면 무죄의 가능성이 절반, 집행유예 절반으로 봤다. 무죄를 다툴 수 있었다는 얘기죠. 예. 두 번째는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점점 고강도로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이재용 전 전이 아니죠. 부회장 사례. 저는 아닙니다. 보면 알죠. 1차 구속영장에서 구속됐더라면 무죄를 다퉈볼 만하다는 여론이 많았는데 예. 2차 구속영장에는 새로운 증거도 나오고 법리적으로 탄탄해졌거든요. 이때도 독이 됐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세 번째는 책임을 져야 할 민정수석이 모든 책임을 대통령에게 돌림으로써 예. 구속은 피했지만 이제 우병우는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미 모든 것을 사회적으로는 잃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맞아요. 이재용 부회장 경우에는 고강도 수사를 한 26일 더 해서 결국 재구속이 됐습니다만 예. 이 경우는 다르잖아요. 특검 기간이 연장 안 되면 이제 한 5일 후면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고강도 수사를 언제 해서 언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합니까? 특검에서의 수사는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렇지만 특검의 수사가 끝난다고 우 전 수석의 혐의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검찰로 우 전 수석 사건이 이첩될 겁니다. 검찰로 예. 다시 이첩이 된들 예. 검찰이 특검보다 더 세게 조사할까요? 제대로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쩌면은 검찰의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인데 예. 이 기회마저 놓친다면은 검찰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것이고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게 될 것이고 공수처도 설립될 것이고 모든 걸 다 잃게 될 겁니다. 우리 식구 봐줬다라는 그러니까 당신들 식구 봐줬구나라는 국민적인 눈총이 있다는 걸 의식한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지금 특검의 수사 성과는 검찰이 얼마나 무능했는지 제대로 수사를 안 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병우 전 수석 사건이 검찰로 이첩되면은 예. 어쩌면 검찰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하하. 한 중견 법조인은 검찰에 우병우 비슷한 검사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병우 비슷한 검사들이 많다? 이 얘기는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먼지 털듯이 탈탈 털 수 있는 검사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하. 그리고 검찰의 속성은 권력의 추에 따라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이 어떻게 법망을 빠져나갔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어떻게요? 윤곽근 특별수사팀장이 4개월 동안 수사를 한다면서 사실상 방치하고 증거인멸하도록 방조했죠. 그러니까 이번 특검 오기 전에 예, 검찰에서 수사할 예. 때 그때 말씀하시는 거죠? 이때는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으로서 엄청난 권력을 휘두를 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감히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윤곽근 특별수사팀장은 그런데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는 수사 착수 즉시 휴대전화를 집 앞에서 그랬었죠. 압수했죠. 그랬었죠. 그리고 특별감찰관실은 혐의와 관계도 없는데도 압수수색을 실시했죠. 예, 예. 그런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윤곽근 수사팀장과 우 전 수석의 개인적인 친분도 작용했겠지만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국기문란사범으로 낙인이 찍힌 반면 우병우는 서서히 푸르게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첫 번째는 그러니까 방치한 덕분에 빠져나간 거다. 두 번째 빠져나간 이유. 힘이 있으니까 방치했고 두 번째는 특검의 수사가 좀 부실한 점이 있습니다. 특검 수사 자체도 부실했다. 예, 지난주 그때 특검은 우병우 수사 왜 변죽만 올리냐고 우리가 방송한 적이 있죠. 했었죠. 와이뉴스. 그때 얘기했다시피 특검이 법무부와 검찰 내부에 대한 수사를 소홀히 하고 있다. 예. 이게 뭐 파견 검사들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블랙리스트 수사가 어떻게 성과를 거뒀을까요? 내부자의 협조와 진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서는 특검이 그렇게 가열차게 수사를 안 한 측면이 있거든요. 당장 롯데그룹 압수수색 정보 유출 사건만 해도 이 수사를 하려면은 정보가 법무부의 누가 청와대 누구에게 보고했는지부터 수사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수사가 전혀 안 이루어졌습니다. 안 이루어졌기 현직 때문에. 검사에 대한 수사가 없었어요.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다. 법망을. 근데 그 일각에서는 특검 수사 기간이 연장돼도 우병우 수석 구속이 어렵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그건 왜 그래요? 이게 현 특검법으로는 우 전 수석을 수사하는데 한계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법 조문을 일일이 뭐 설명하기는 그런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우병우 전 민정비서관 시절 세월호 참사 원인을 수사하던 광주지검 검사들이 해경 압수수색에 나섰잖아요. 예, 예. 그런데 부장검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메인섭 압수수색을 못하도록 막았죠. 그랬죠. 이건 명백한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입니다. 명백하죠. 예, 그런데 특검은 전화를 받은 부장검사를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조사하지 못했다고 표현한 게 맞을 겁니다. 예, 왜냐? 예. 수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네요. 특검법에 1호에서 8호에 이를 수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없습니다. 이용복 특검보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구속한 뒤에 우병우 수사에 본격 착수할 즈음에 특검법 좀 바꿔달라고 호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게 예. 뭐냐? 이게 특검법 2조 그 우병우 대상인 9호를 보면은 1호부터 8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하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대상을 좁게 해버는 거죠. 한계를 지워버리니까 특검이 근데 더 하고 싶어도 못한다. 1호부터 8호까지의 세월호 참사 수사가 없습니다. 예. 15호에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검이 우 전 수석을 수사하다 개인 비리를 적발하더라도 못해요. 관련 사건이 아니니까 수사를 못하게 절대 되는 못하는 겁니다. 상황. 따라서 특검의 수사 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우병우 전 수석은 구속하기가 쉽지 않다. 결국 우병우 전 수석은 검찰로 넘어가서 예. 어떤 수사에 제한 없이 수사를 할 때, 검찰이 정말 성역 없이 제대로 한다고 전제할 때 구속될 것이다. 검찰은 안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거 정말 몰랐던 부분인데 또 이러네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기각이 왜 우병우 수석에게 독이 됐는가? 결론이 나옵니다. 이게 검찰의 우병우 스타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검사로 재직할 때 수사 방식 때문에 그런 말이 있는 어떻게 겁니다. 했어요? 우 전 수석의 스타일이 가장 잘 드러나는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검조부장 시절 교직원 공제 이사장 사건입니다. 예, 예. 구속영장이 2번이나 기각됐는데 먼지 털듯이 지독하게 주변을 탈탈 털어서 결국 배임 수재로 구속시켰습니다. 두 번이나 영장이 기각됐는데 예. 세 번째 예. 얼마나 털었으면? 예, 그리고 뭐 우리가 대검 중수부 과장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도 그렇죠.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에 대한 수사 방식이 먼지털이 방식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결국 노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았죠. 예, 예. 이제 우 전 수석이 칼잡이의 입장이 아니고 칼날을 받는 입장이 된 겁니다. 그렇죠. 검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우 전 수석을 수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 전 수석이 매를 일단 피했습니다. 그러면 우 전 수석에 대한 혐의는 차고 넘칩니다. 예. 처가의 차명 부동산 보유, 거짓 재산 신고 의혹, 넥슨과의 서울 강남 땅 특혜 거래 의혹, 뭐 이런 등등이 모두 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예, 예. 끈 떨어진 우병우,
자신이 존경한다고 했던 대통령에게 책임을 떠넘긴 우병우에게 호의적인 검찰 내부 인사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결국 우병우는 우병우를 쏜게 된 겁니다. 아, 우병우 수석은 자신을 쏜게 됐다. 네. 야, 남경수님, 뭐 최현명님 등 많은 분들이 오늘 Y뉴스 굉장히 예리한 통찰력이었다. 생각 못했던 부분 지적해 주셨다. 고마운 문자 보내주셨네요. 권영철 선임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지금요. 어제 우병우 죄 없다더니 이 얘기 나오니까 말 돌리네라고 하신님 누가 그랬어요? 어제 누가 우병우가 죄가 없다 그랬어? 프레이포 평화님 누가 우병우 죄가 없다 그랬어? 답변해봐요. 예. 킴이 누군데? 킴이 지금 여기 방에 들어와 있는 애예요? 그건 님이 내가 볼 때는 잘못 이해한 것 같아요. 프레이퍼 평화님, 제가 채팅창에서 특정인의 채팅에 반응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예. 특정인의 채팅에 반응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누구누구의 채팅에 대해서 지금 생방송 중에 감히 방해를 하신 거죠? 안타깝지만 님은 탄핵 인용이 결정될 때까지 블랙리스트에 처합니다. 예. 자, 지금 우병우가 뭘로 어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우병우에게 절대 유리하지 않다. 이게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시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죠? 공무원들도 정권이 어디로 가는지 줄 서는 거. 제일 민감한 게 공무원들이야. 특히 검사는 권력의 갈대야. 권력의 방향으로 먼저 눕는 게, 바람이 먼저 눕는 풀처럼 검찰은 먼저 권력으로 누워. 자,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게 누구냐 하면, 더킹이란 드라마에 나와요?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게 누구냐면 노무현 대통령 때 검찰총장이 됐던 놈이야. 노무현 대통령 말기에 검찰들의 추천을 받아서 검찰총장을 시켜놨더니 얘를 이명박이 너 노무현 사람이지? 이러면서 한마디 했어. 그냥 얘가 자기가 노무현 사람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노무현을 죽을 때까지 괴롭힌 거야. 그 라인이 우병우라는 거 아니야. 우병우가 그 라인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모욕하면서 수사했던 존재잖아. 그렇게 우병우의 시대가 열렸던 거야. 2009년에. 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야구공이요? 그 사람 전화번호하고요. 전화번호랑 이름을 적어주시고 그리고 CCTV도 확보해주세요. 그래요. 예, 일단 놓고 간 사람 확인 안 하셨죠? 놓고 간 사람에 대한 정보는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괜찮아요. 예. 누가 경비실에다가 야구공을 놓고 갔대요. 예, 웬 아줌마가 아침에 택시 타고 와가지고 야구공을 놓고 갔대. 우리 망치 부인한테 뭐 좀 던지고 싶다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 내가 우리 동네 CCTV를 다 뒤져가지고 고소할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나에 대한 협박이지. 지금 나한테 그런 걸 놓고 왔다 이런 얘기 없거든요? 지금 나한테 무슨 야구공을 선물했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사인볼이야, 사인볼은. 말 같지도 않은 얘기지. 이런 게 협박이야. 이런 걸 협박이라래요. 네. 별의별 협박이 다 와, 우리 집에. 걱정하지 말아요. 네. 그래서 내가 이런 날을 대비해서 우리 집으로 찾아오면 고소한다니까 경비실에 맡겨놓고 간 거야.
입구에 CCTV가 다 있기 때문에 잡을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하던 얘기를 마저 할게요. 하던 얘기를 마저 하면 지금 이제 이 우병우를 우병우가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 때 검찰총장이었던 놈이 그게 이명박한테 충성을 맹세하기 위해서 우병우 같은 애를 시켜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을 모욕하고 죽을 때까지 괴롭힌 거야. 현장에서 괴롭힌 게 우병우였다는 거 아니야. 그죠? 노무현 그 수사검사였어, 우병우가. 걔가 지금 청와대에서 저렇게 떵떵거리고 살았던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이명박 박근혜 시대에 그 권력을 잡았던 게 황교안, 우병우 이런 애들이죠. 그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제 박근혜 시대는 지고 있다는 거야. 길어야 1년이야. 만약에 탄핵이 기각돼도 9개월밖에 안 남았어. 새로운 대통령이 온다는 거지. 설사 탄핵이 기각돼도 새로운 대통령이 온다는 거야. 탄핵이 기각되면 국민들이 속아 넘어가 줄 것 같아? 분노하는 마음으로 이를 악물고 피를 뚝뚝 떨어뜨리면서 투표할걸? 자, 결론은 뭐냐? 검찰이 새로운 권력에 대해서 새로운 권력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야. 지금 시점이. 왜 우병우에게 지금 불리한 상황이냐 하면 첫째, 지금 박근혜는 지는 애고 다음은 정권 교체가 뜨고 있어. 그러면 검찰에서도 새로운 라인으로 정리가 될 수밖에 없는 시점이야. 그게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 9개월을 언제 참아? 헛소리 좀 하지 마. 너는 이러니까 블랙 걸리는 거야. 9개월을 어찌 참음? 잠깐만. 너는 영구 블랙이야. 나는 11년을 참았어. 9개월을 못 참아? 자, 하던 얘기를 마저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금 정권 교체기의 검찰은 절대 구권력 편을 들지 않는다. 하나. 두 번째는 뭐냐? 지금 이제 새로운 그 다음 정부를 준비하는 이 야권에서는 일찌감치 뭘 주장했냐 하면 검찰의 기소 독점권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왔어요. 들어봤어요? 검찰의 기소 독점권? 예. 오늘의 특집이야. 예, 오늘 좀 더 자세한 설명.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어떤 놈이 죄를 지어도 그 놈의 이 수사 결과를 가지고 재판에 회부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건 검사밖에 없어.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검사가 아니면 특검. 딱 두 개야. 그러면 이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그 검찰에게밖에 없는데, 이 검찰의 기소 독점권 때문에 이제까지 검사들은 뭘 안 받았어? 처벌을 받지 않았어. 검사들끼리는 다 지들끼리 봐준 거야. 그래서 이제까지 검사들은 대부분 기소되지 않고 넘어왔던 거야. 자,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정부에서 얘기되고 있는 게 뭐야?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그게 뭐냐면 검찰들이 지네들이 알아서 지 윗대가리들은 기소하지 않는 그 원칙을 깨기 위해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만든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검찰은 그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가 만들어지면 얘네들은 끈떨어진 연이야. 그냥 진짜 구급공무원 수준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든지 자기네들 권력을 지키려면 다음 정권에게 자기네들이 제대로 수사했다. 공정하다. 이런 주장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라는 거지. 첫째는 권력이 변하고 있다. 둘째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가 생기면 기소독점권이 사라진다. 따라서 검찰의 밥줄이 상당히 위험해진다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제대로 수사해야 된다. 세 번째, 지금 오랫동안 검찰과 경찰이 계속 다퉈왔던 내용이 있어. 그게 뭐냐면 수사권이야. 이제까지 경찰이 주장한 건 뭐냐면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한다. 그게 이제 경찰이 요구한 거야. 근데 지금 상황은 수사를 경찰도 하고 검찰도 해. 그래서 경찰이 이 새끼 나쁜 놈이다 수사해갖고 증거를 넘겼는데 검찰이 보강 수사를 하겠다라는 이름으로 풀어주기도 하고 아니면 죄가 없는 애를 유죄로 만들기도 하고 그랬던 거야. 그래서 검찰의 수사권이 문제가 됐었어. 이제까지 계속 여러 번 문제가 된 거야. 그러니까 검찰의 권력이 결국 기소 독점권과 수사권에서 나오는 건데
지금 그 두 가지에 대한 국민적인 비판이 10년 동안 있어 왔던 거야. 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무리한 수사로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만들어서 검찰의 기소 독점권을 없애고, 그 다음에 수사권 독립. 그래서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찰은 기소만 한다. 그렇게 수사권을 독립해버리면 검찰의 권력이 사라지는 거야. 기소권. 기소권도 나눠지는 거고. 무슨 얘기지? 자, 이 말이 좀 어렵죠? 이해가 되세요? 자, 집중해. 자, 다시 집중해서 들어요. 예. 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지금 우병우에게 세 가지가 불리하다는 거야. 첫째, 권력이 넘어가는 기간이다. 이미 박근혜는 끝났어. 탄핵 기각돼도 저거는 시체야. 왜냐하면 국회 3분의 2가 야당이야. 그 박근혜 편을 들 수 있는 게 90몇 명밖에 안 돼. 아마 90몇 명도 박근혜가 돌아온다고 편들 수 없을 거야.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거거든. 하늘을 찢을 정도거든. 자, 그 다음 그러니까 검찰은 권력의 향배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 두 번째, 검찰의 권력은 두 가지인데 기소 독점권하고 수사권이야. 그래서 기소 독점권이라는 게 뭐냐면 나쁜 놈을 법정에 세워서 유죄 판결을 받도록 법정으로 끌어갈 수 있는 권리를 검찰만 갖고 있어, 우리나라가. 그래서 검찰은 봐주고 고위공무원들은 눈 감아주고 그렇게 권력이 부패해 갔단 말이야. 그래서 고위공직자들을 따로 기소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라는 걸 만들겠다. 그게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나온 거야. 검찰 개혁안으로. 그게 이제 지금 그게 문재인이 되든 안희정이 되든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는 반드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검찰의 날개 하나가 사라지는 거야. 기소독점권이라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수사권 독립 문제야. 이제까지 계속 이 검찰이 어떻게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냐 하면 경찰이 수사해온 내용을 검찰이 뒤집을 수 있었어. 수사보강짓이라는 걸로. 그래서 이 유죄라고 조사해서 넘겨도 무죄를 만들고 무죄라고 처리했는데 죄가 없는 놈을 유죄 만든 게 검찰의 권력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경찰의 수사권 독립 요구. 그러니까 만약에 검찰에서 우병우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뺏고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만들면 검찰은 잡범들 기소권만 남는 거야.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노무현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우병우를 공정하게 수사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어? 예. 요 세 가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지금 권영철 기자가 그 기조 하에서 얘기한 거야. 지금 어려움은요, 이 부분을 다시 반복적으로 들으세요. 유튜브에 참사장님이 올리시거나 양현리님 올리신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좌우지간, 네. 예. 그래서 좌우지간, 누구에게, 우병우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다. 우병우에게 지금 상황은 절대 유리하지 않다. 그래서 이 우병우가, 마음 편하게 나온 척 했겠지만, 결코 마음이 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는 이야기. 가만있어 보자. 정세균 의장 기사가 편집 중인 기사라는데요? 잠깐만요. 예, 기사가 없대. 자, 일단, 아까, 특검에서, 이 뷰스뉴스 기사 중에 뭐가 났었냐 하면, 지금 기사가 나와요? 뷰스뉴스 기사 있어요? 지금 편집 중이라고 나오는데, 기사가 삭제됐다고? 예.
제목으로 쳐야 되나? 잠깐만. 예. 나에게 테러를 하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어머, 무서워. 나한테 테러를 가하면 어떡하지? 라고 할 줄 알았나 보지? 그래서 우리 집에다가 막 야구공 놓고 가 그랬나 보지? 꿈도 꾸지 마. 그 기사가 없대요. 네. 지금 그 정세균 기사가 없는 걸로 나와요. 예. 없어. 그 기사 없는 걸로 나오는데? 예. 지금, 가만있어 보자. 왜 내 거에서만 이게 안 뜨지? 뭐가 잘못됐나? 나한텐 이렇게 떠요. 저기, 그러면요. 지금 함께 읽는 뉴스에다 올려주실래요? 예, 함께 읽는 뉴스에다가 올려주시면, 예, 음. 아니야. 시간은 아니고, 내가 지금 새로운 주소로 계속 복사했는데 안 된다니까요? 예. 지금 새로운 주소를 지금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를 했는데도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내가 그래서 아예 제목으로, 지금 여기 제목으로 검색을 했어요. 네이버에서, 예. 정세균 황교안에게 특검 연장해달라. 검색 결과가 없대. 예. 지금 검색 결과가 없다고 나오는데? 뭐지? 그럼 나만 지금 차단된 건가? 아니면 저 기사에 뭐가 내가 지금 바이러스를 막는 유료 서비스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기사에 뭔가 안 좋은 게 있나? 잠깐만. 함께 읽는 뉴스로 들어가서 볼게요. 들어가신다. 정세균, 황교안에게 특검 연장해달라.